부를 추구하는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좀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는 부자 엄마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돈 자체를 물려주기보다 삶의 철학과 부의 언어를 물려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존 소포릭 역시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기술, 뛰어난 학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 20대를 시작했고, 부의 상징인 돈은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삶을 불안과 공포, 절망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척추 교정사로 일하며 평범한 소득을 벌었지만 평생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산 끝에 성공적인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란 경제적 자유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를 들려주기 위해 부자의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평생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온 정원사가 멘토가 되어 소년원을 갓 출소한 지미 멘티에게 부의 철학을 알려주는 소설 부분과 작가의 회고록이 담긴 논픽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많은 부자의 언어가 담겨 있지만 고르고 골라 7가지 부자의 언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라.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 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공은 취한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건 경제적 성배였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는 욕망을 씨앗삼아 자라난다. 노인은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부를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뒷뜰을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금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부를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이름이 좋았다.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에서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가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 한 장에 이런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다.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카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할 때쯤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재정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해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던가 돈 걱정을 하게 된다.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다. 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준다.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낄 수 있다. 도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전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고통을 겪게 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전투 준비를 마쳤다면 격변의 상황에서 침착함과 평정심을 지닐 수 있다. 저녁나절 정원사는 산투수가 어디까지 일구었는지 보려고 이웃 농장으로 갔다. 해가 떨어지기 2시간 전인데 농장에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쓸한 땅을 살펴보고 있노라니 새로 페인트 칠한 헛간 쪽에서 숨죽인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갔고 얼마 안가 어떤 장면을 보고 멈춰섰다. 그의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지미가 채소밭에서 혼자 채소들을 향해 몸부림치며 투덜거리고 욕을 퍼붓고 있었다. 정원사는 그 우스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몇 달 전에 그는 지미가 농장 일에 더 익숙해지도록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제안했었다. 정원사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채소들이 그 욕을 되돌려줘야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게. 지미가 고개를 들고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훔쳤다. 이 일이 즐거운 사람이라도 분명히 잘 안 되는 일이 있을걸요? 기분이 상하는데 정원사가 빙그레 웃었다. 그러셔야죠. 지미가 그를 향해 걸어오며 응수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서 이 망할 놈의 정원과 맨날 실험했다고요. 잡초를 뽑으면 곧 새 잡초가 나와요. 민달팽이랑 딱정벌레를 잡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벌레가 나타나요. 토끼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울타리를 세웠더니 그 아래로 두더지랑 쥐가 굴을 파요. 식물들은 병에 걸리고 벌레와 짐승들에게 먹혀요. 어느 날은 햇살이 너무 내리쬐고 어느 날은 햇빛이 부족해요. 대체 어떤 미친 인간이 정원 일을 즐기는 거죠? 정원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정원에 조그만 채소밭을 가꾸라고 했는지 생각해 봤니? 이걸 하면 농장 일에 익숙해질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놨다. 내가 널 속였다. 이 작은 정원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더 큰 정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미가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가 시간에 흘리는 땀과 고된 노동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했네요. 정원사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불을 일구는 데는 그게 필수란다. 정원에서는 언제나 고난에 맞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걸 네가 알기 바랬어. 인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니까. 어느 날 문제를 극복하면 다시 곧 새 문제가 나타나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단다. 하지만 너는 일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생한 날들이 아까워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숙련된 정원사의 태도로 일할 수도 있지. 문제를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수용해야 한단다. 고통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마음가짐에서 온단다.
그것이 고통의 여지를 만들지. 매일이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짓눌리지 않는단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야. 정원사가 강조했다. 이 정원에서 얻을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정원사가 책망했다. 아직 그걸 모른다면 이 텃밭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야겠구나. 당분간은 내게 나타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도움이 될 거라는 정도만 알아두렴. 도전들은 언제나 생겨난다. 나는 한때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낭비했다. 20대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내게 일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유사한 뜻으로 너의 행복을 따르라 혹은 내 열정을 따르라 라는 말도 있다. 나의 문제는 이런 열정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듯 보인다. 일에는 좌절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몰랐을 때 매일 벌어지는 문제들이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졌다. 저 유명한 책과 그 책에 등장하는 류의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다. 어느 정원에나 시험은 존재한다. 문제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문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편이 낫다. 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의 정신은 갈등으로 인해 더 단단해진다. 유니테리언 목사 윌리엄 엘러리 채닝의 말이다. 나중에 나는 3가지 작은 사업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바빴던 이 시기는 하루하루 문제에 맞서는 나날들이었다. 달아날 수 있었더라면 운동화 끈을 찔끔 매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이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점차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문제에 지속적으로 봉착하면 그것을 견디는 인간의 역량도 점점 더 강해진다. 나중에는 한때 나를 짓눌렸던 도전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그 고난이 별것 아니고 이 역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고수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되었고 고난의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을 맞이하는 상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직 해야 할 지문은 이런 것들이다. 당신은 승리의 날에 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견뎌낼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가? 전사처럼 싸우고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문제에 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에 짓눌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일은 문제의 연속이며 모든 문제는 지나간다. 이런 태도가 최선이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라고 설교가 필립 브룩스는 말했다. 삶에서 각기 다른 것은 삶을 다루는 우리의 힘이다. 삶의 무게가 아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짐이 가벼워지기를 기원하지 마라. 등이 더 튼튼해지기를 기원하라. 좋은 정원에는 늘 우리를 일하게 하는 씨앗이 있다.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가치 있다. 5년간의 개혁. 정원사는 5년 전 소년원 교실에서 지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지미는 희망 없이 방향을 잃은 어린 소년으로 보였다.
지금은 가장 장래가 창창한 청년으로 소년원에서 나왔다. 5년간의 개혁 기간 동안 꾸준히 하루하루를 사용하자 무슨 일이든 가능해졌다.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정원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난로불이 타오르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저씨가 지금 알고 계신 걸 전에 알았더라면, 제 나이에 저와 같은 처지였다면 삶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지미가 물었다. 정원사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쭉 보이지 않는 힘을 믿어왔어. 너도 알지 않니? 내가 매일 정신 수양과 깊은 명상이라는 의례를 치른다는 걸. 만일 지금 내가 내 나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기술을 배울 게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놓인 삶에 대해 생각하면 된단다. 지미는 어리둥절했다. 왜 5년인가요? 변화는 정말 세심히 봐야 눈에 띄지. 참나무는 5년쯤 지나야 5m가 넘게 자라난단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참나무가 크게 자라나길 바라지만 그건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야. 가치 있는 보상, 숙련된 기술은 몇 해에 걸쳐 생겨나는 거란다. 정원사가 말했다. 전 인내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할 게 많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하는 거란다. 그 다음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최선을 다해 써야 한다.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 고된 시간을 겪어내야 해. 내가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러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될 거다.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다예요? 처음엔 대단치 않게 들리겠지. 하지만 매일 낭비되는 시간을 목적을 향한 시간으로 바꾸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단다. 정원사가 싱긋 웃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 인생 계획이 있었나요? 지미가 물었다.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갔다고 좀 전에 말하지 않았니? 내가 발견한 건 5년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난 5년마다 개혁기간 혹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는 법을 배웠어. 5년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먼 미래야. 모든 걸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길고 견뎌내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 제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매일 고독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렴.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침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단다. 초점을 좁히지 못한다면 평범하고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영원히 홀려 보내게 될 거다. 5년간의 개혁이란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센 움직임을 말한다. 어마어마한 빚을 수렁에 빠진 친구가 있었다. 20대 내내 그는 학자금 대출에 시달렸는데 결혼을 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아내의 학자금까지 얹어졌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새 차를 2대 임차했다. 그렇게 점점 빚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30대가 될 무렵 매일 일을 해서 대출 기간에 빚을 갚는 것밖에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자 두 사람은 무기력하고 우울해졌다. 신용카드 비용 35,000달러, 집 담보대출 15만 달러, 차량 대출 6만 달러, 두 사람의 학자금 대출 총액 11만 달러가 쌓여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건 그 친구가 내 아파트 임차 계약을 할 때 신용 보증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부터 빚을 줄여나가겠다는 결심했다. 그 후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주당 40시간을 일했고 내 친구도 그만큼 일했다. 여가 시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일궈나가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두 사람은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패턴이 깨질 때 새로운 세계가 떠오른다. 미국의 반체제 시인 튤립 쿠퍼버그의 말이다. 문제를 느낀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극을 넘어선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엔지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동맥류로 사망했다. 1년 만에 그녀는 집을 팔고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했던 것이다. 엔지는 각종 공과금을 내려고 온종일 일했다. 그리고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의 간호학 과정에 등록했다. 엔지는 마주칠 때마다 지쳐서 얼굴이 허옇게 떠 있었다. 하지만 5년 후에 그녀는 정규 간호학 과정에 등록했고 부모님 댁 옆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빌 게이츠가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5년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개혁인가?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5년마다 늘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원치 않는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약간 방향을 트는 것으로 목적지가 결정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크든 작든 가치 있는 성취는 모두 시작과 투쟁과 승리의 단계를 이룬다. 무슨 일이든 5년간의 개혁으로 가능하다. 금전적 목표. 제 아무리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주요 목표를 결정하지 못하면 명확한 목표를 지닌 평범한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고 정원사는 믿었다. 지미는 거대한 참나무 아래 벤치에 멘토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자격 시험이 끝난 지 이틀 후였다. 정원사는 어린 친구가 시무룩한 걸 알아보았다. 지미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다. 지미가 말했다.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제 수입은 요행에 달려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먼저 전화가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 신참 중개업자가 된 거잖아요. 정원사는 이 말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이 침울한 이유란 말이지. 지미는 성공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할 때 장애물이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였다. 목표가 지닌 마법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정원사가 물었다. 요즘 너는 부동산 표지판들만 눈에 보이지 않니? 어디에서도 부동산 표지판만 보이지? 지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는 걸 보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내가 차 한 대를 살 때도 똑같아. 사방에서 차의 모델과 상표만 보게 돼. 돈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법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마음속에 일정 정도의 불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도처에서 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얻을 수단을 찾게 될 거야. 아이디어와 계획은 늘 너의 목표에 따라 물줄화되지. 하지만 현실적인 장애물들은요? 지미가 끼어들었다. 목표는 믿는 거지 의문을 품는 게 아니야. 정원사가 말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잘못되었다면요? 넌 가능성이 아니라 장애물을 믿고 있어. 그게 너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지미가 눈썹을 축여 세웠다. 아직 그리 좋진 않아요. 목표가 지닌 힘의 진가를 아직 못 알아보고 있구나. 정원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목표는 평범한 도전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꿈을 위한 거야. 목표가 있으면 우리 자신도 미처 몰랐던 내면의 지혜가 발동된단다. 목표는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거든. 끌림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걸 소리쳐 불러라. 목표는 삶을 명료하게 해주고 목표 없이는 보이지 않았을 기회들의 빛을 비추지. 사방에 있는 표지판만 내 눈에 보이듯이 목표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거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목표 덕분에 너의 신념에 따른 우연들도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야. 지미는 크게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래서 아저씨는 제가 뭘 하기 바라시나요? 그저 운에 맡기고 싶다면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부를 바라는지, 왜 그걸 원하는지 명확히 결정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렴. 내가 그 부를 가지게 되리라는 걸 완전히 믿는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작용할 거란다. 내면의 지혜가 너를 이끌 거야. 금전적 목표는 수입, 저축, 그리고 부가소득에 관한 명확한 목적이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부는 운의 소관이 된다. 돈에 관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그토록 힘든 걸까? 30살에 나는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들을 세웠다. 경제적 자유라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순자산이 영원이던 당시엔 엄청나게 뻔뻔한 거였다. 목표에 나 자신을 바친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에 뜬 배의 항로를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인생에서 방향을 바꾸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제적 목표에 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습관을 기르면 절반은 성공이다. 라고 작가 오그만디노는 말했다. 일단 마음속에 목표가 뿌리내리면 우리는 목표 달성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계는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우연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금전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경제적 상황을 운명에 맡기게 된다. 명확한 주요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나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정신적인 또렷함을 지닌 채 모든 과정을 실행하게 된다. 평균적인 재능과 야망, 교육 수준을 지닌 보통 사람이라 해도 분명하고 집중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민하고 천재적인 사람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했다. 내 삶 자체가 이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다. 내게 있어 목표는 좋은 결정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최선의 행동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명확한 목표들은 이전에 알아채지 못한 기회들의 빛을 비추어 준다. 감사. 미래의 영광에 관해 크게 감사하는 마음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조용한 명령이라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지미는 부동산 회사에서 신입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중개인들은 이미 퇴근한 뒤여서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안내 직원 말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전화벨이 가끔 울렸지만 그 전화를 그에게 연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빈 시간을 채우려고 지미는 자신의 경제적 목표들을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왜 돈을 바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돈에 대해 생각해도 되지 않을 만큼이면 충분하다고 결심했다. 그저 인생에서 돈 문제를 쫓아내고 싶었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정원사로부터 빌린 큰 돈을 갚아야 했다.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지미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감사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분께 스스로 그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정원사에게 빌렸던 돈을 갚고 싶었다. 감사는 고마움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한다. 심지어 그 목적이 물질적인 부라고 해도 말이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감사함을 느끼면 좀 더 겸손해지고 평온해진다. 나는 결과에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원하는 일에서 원하던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감사함을 표한다. 내 삶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감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감정이다. 이는 사람, 장소,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인다. 합리적 설명이 쉽지 않지만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을 지녔다.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조율된다. 감사하다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삶이 기묘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도 부른다. 먼저 감사할 때 성공은 순차적이고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된다. 병원 건물과 주차장 시설 변경 문제로 고심할 때 나는 잘 풀릴 거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다렸고 노력을 다했다. 그러자 이웃 건물 주인과 관리 공무원들이 나에게 호의를 보였고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먼저 호의와 친절을 보였기 때문이리라. 마침내 도시계획자들이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를 여는 날 모든 참석자들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우연을 설명하는 건 내 능력밖의 일이다. 나는 오직 다음의 사실을 정언할 수 있을 뿐이다. 감사의 마음을 품기로 하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큼 무척이나 자주 일관적으로 우연들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또는 우연의 일치 혹은 특별한 유행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먼저 감사함을 느끼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저 내 감상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자문하며 감사함의 힘을 알아내고자 분투했다. 내가 아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가 해낼 것이라는 믿음,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잘 될 거라는 믿음 말이다. 성공 습관. 다음날 지미는 출근을 하지 않고 메리어 비석 옆에 앉았다. 바람에 물결이 일고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회환과 함께 낯선 평화로움도 느껴졌다. 정오가 되었을 때 정원사가 다가왔다. 그가 지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옆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죠. 지미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정원사가 지미 옆 바닥에 앉았다.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그래, 그런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염두에 두고. 지미가 껄껄 웃었다.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을까요? 마지막 조언을 하나 해달라니 쉽지 않구나. 정원사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말한다면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유니콘의 등을 짚고 뛰어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전 진지하다고요. 좋아, 그렇다면 성공의 습관을 만들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가 먼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단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지. 지미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정원사를 바라보았다. 불안한 삶의 방식일지도 몰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 말이야. 올바른 일을 오래 할수록 그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된단다. 습관은 힘들이지 않고 성취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가장 반복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저절로 행해지게 된다는 말이다. 습관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지. 지미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자신이 목표를 어떻게 적었는지, 그 의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습관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의뢰가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적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았다. 반대로 그 의뢰를 건너뛴 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습관은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될 때까지 따르는 행동 패턴을 말한다. 나는 늘 습관의 힘에 대해 경멸을 느껴왔다. 그건 게으름, 장애물을 뛰어넘을 의지력이 없거나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처럼 보였다. 종국의 그 습관의 힘에 내가 겸허하게 두 손 들 때까지 성공 습관이란 그 약점에 대한 책임 회피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습관은 작은 실천이 몸에 배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힘은 엄청나다. 운동을 하며 몸에 근육이 붙듯이 습관은 뇌를 변화시키고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독서가 습관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는다. 그렇게 습득한 지식은 평생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쁜 습관은 서서히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 그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 습관은 당신을 지배한다. 라고 지그지글러는 말했다. 이 말은 진실이다.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를 만든다. 내 경제적 성공을 이끈 가장 큰 힘을 뽑으라면 습관이라고 말하겠다. 동기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게 한다. 습관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한다. 라고 짐노는 말했다. 반복적인 행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된다.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썼다.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습관을 다시 만들 자유와 책임도 갖게 된다. 습관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습관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일을 시작하는 것뿐이다. 검약. 지출을 제한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려는 것과 같다고 정원사는 소파에 누워 생각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약해 보였다. 지미는 옆에 놓인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부자들은 모두 비싼 차를 몰고 멋진 집에 살아요. 정원사가 상체를 뒤척여 편하게 누웠다. 정말 그럴까? 넌 그들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씀씀이만 보는 건 아닐까? 내가 보는 건 그저 고소득자들의 고급 물건을 소비하는 모습이야. 그들의 지출을 볼수록 저축은 덜 보게 되지.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소비하고도 여전히 모을 만큼 벌겠죠. 불가능하진 않지. 하지만 가능성은 적어. 대부분 버는 것보다 많이 쓰지. 그러나 진짜 부자들의 셈법은 달라. 그들은 검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언제나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많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들인단다. 내 지출은 수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해. 나는 필요한 게 적어서 검약도 쉬워. 난 단순한 게 좋단다. 저도 단순함과 자유가 좋아요. 지미가 동의했다.
검약은 돈을 적게 지출하고 필요한 데에만 쓰는 것이다. 아샨티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잔치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벤저민 플랭클린도 이렇게 말했다.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누수가 거대한 배를 가라앉힌다. 옛날에는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낯잡아 수전노라고 했다. 오늘날에는 똑같은 사람에게 경탄을 보낸다. 검약을 실천한 사람은 드물다. 검약이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인구의 3% 미만으로 추산된다. 극히 드물게 이런 지위를 만들어낸 이들은 나이 50이 넘어서야 부에 도달한다. 그들은 근면과 절제를 신뢰하고 돈을 빌리지 않는다. 보통의 백만장자들은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없다. 친구와 가족들은 몇몇 단서를 가지고 그들이 백만장자라고 추측할 따름이다. 진짜 부자들은 약간의 겸손함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적 사고를 한다. 부자들은 빈털터리처럼 살아서 부자가 되고 파산자들은 부자처럼 살면서 파산 상태에 머문다. 미래의 백만장자는 지출을 관리한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뒤로 미룬다.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것은 경제적 축적의 핵심이다. 즉각적인 만족은 장기적인 부를 방해한다. 상류층처럼 보이려고 시간과 돈을 할애하는 것은 종종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낸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부자의 프로필을 만드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가? 검약, 검약, 검약이다. 부는 검약을 통해 쌓여간다.